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역사 왜곡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 뭐냐 그러면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략했고 믿을 수밖에 없죠. 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7월 27일은 전승절이라고 휴전을 한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무승부이죠. 그렇죠. 전쟁이 쉬고 있는 건데 승리의 날로 이제 기념하고 있고요.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이제 대동강에 이렇게 오거든요. 네.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자면 우리 김웅우 선생님께서 작은 쪽배에다가 볕단을 실어가지고 불을 태워서 계속 내려보냈다. 이게 맞나요? 근데 아니죠. 이거는 뭐 거의 소설에 가까운데. 서서를 학교 학생들한테 진실을 이게 교육이 되고 있어요. 김일성이 평양에서 남북 연석 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김구 선생님을 초청했다. 원래 그 남북 연석 회의를 먼저 제안한 거는 김구 선생님이 먼저 제안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날짜대. 또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민희 씨? 북한에서도 이제 안중근 장군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의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르치면서도 김일성이라는 또 현명한 실용의 용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북한의 역사 왜곡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역사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박건호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같은 공간, 같은 시기에 쓰인 역사를 정말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실 왜곡은 기본이고요. 잘못된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시키면서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역사 공부를 할 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북한에서 배운 역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느낌 어땠어요? 굉장히 충격이 컸죠. 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어떤 실제 내용은 없는 그런 것들만 죽어라 외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제 근대사,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북한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를. 이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거는 내가 열심히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지금 교양 과목으로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계속 충격을 받고 있어요. 대체 나는 뭘 배운 거지? 그런 생각을 그래요?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도대체 북한에서는 어떤 역사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조선 역사라는 네, 과목이 조선 역사. 있죠. 이거는 이제 처음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 때까지 이렇게 배우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혁명열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김일성 가계의 또 무상화, 신격화 목적으로 만든 교과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미제와 일제의 조선 침략 죄행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북한 자체가 원래 뭐 항일, 항미 투쟁에서 기반해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또 정통성을 내세운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그런 교과서로 볼 수 있습니다. 저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계속 배워요. 유치원 때는 김일성 대원스님의 어린 시절, 학교 올라가서 이제 어린 시절, 뭐 혁명 활동, 그다음에 이제 역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때 배웠던 내용인데 김일성이 만경대에서 살 때 만경봉에 걸린 무지개를 가서 손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네, 그래서 무지개 잡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저희가 3층에 살았는데 무지개가 쫙 보이는데 저 무지개는 내가 못 잡겠구나. 근데 김일성은 잡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슬퍼요, 이 얘기 들으면.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얘기 들었을 때는 북한에서 김일성이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시각,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려고 한 거죠. 굳이 무지개를 어떻게 잡아요? 근데 제가 요거 좀 나이를 먹고 이제 그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 이런 걸 안다부터 김일성이 되게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굳이 그걸 굳이가 아니라 이건 잡을 수 없는 건데 아무리 어렸을 때 그걸 어떻게 잡냐. 나무에 아무리 올라앉은 새를 잡으면 몰라도 무지개에서 되게 멍청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이제 그건 북한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북한에 있었을 때 되게 몰랐던 건데 한국에 와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김정일 역사도 나오잖아요. 김정일이 골프를 엄청 잘 쳐서 46타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골프를 사람들이 몰라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금강산에 가면 깔때기 홀이라고 있어요. 뭐죠? 그래서 딱 치면 일단 그린에 올라가면 거기 무조건 홀인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린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46타인 거예요. 그건 미니 골프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정일의 업적을 등갑하려고 하는 얘기들인데
김일성이 어렸을 때 이런 뭐 일제놈들한테 막 뭐 싸웠다. 김정일 5살에 말을 타고 몇 킬로를 달렸고. 근데 김정은 똑같이 그러거든요, 지금. 뭐 레이싱을 뭐 달려서 이겼다. 막. 북한은 그렇게 달릴 도로가 없어요. 어디서 달렸다는 얘기예요, 대체. 다 이게 역사 교과서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약간 소설이나 어디 선사 시대에 내려올 것 같은 이 이야기를 북한이 교과서에 넣어서 이제 교육을 한다니까요. 잠시만요. 네, 스포츠 룰을 어기면서 스포츠로 왜 합니까? 골프를 그리고 레이싱을 아유 참. 저는 조선 역사 내용이 참 궁금한데요. 우리 딸들도 저 닮아서 특히 큰 딸이 닮아서 역사 관심이 많은데 선생님 조선 역사에 대해 어떤 내용 좀 알고 계세요? 그 북한이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 목차가 저희 자료가 있는데요. 네. 1학년, 2학년 때는 대부분 인물들을 쭉 이게 이제 뭐 써놨죠. 인물 위주로. 그래서 뭐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곽재우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을 쭉 이제 배우고 당군 나와야죠. 당군. 당군. 아 우리 당구. 나라 세운 사람. 이제 3학년 때는 주로 이제 처음 원시 시대부터 고대사를 배우고요. 근데 4학년 때는 고려 시대를 주로 배우고 그다음에 5학년 때는 조선 시대를 이제 배웁니다. 조선 시대 배우고 이제 마지막 6학년 때 근대사 일제 시대를 주로 배우는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쭉 인물사하고 쭉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 이제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뭐냐 그러면 당군의 무덤이 이제 평양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네.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실제로 네. 멋있게 피라미드처럼 피라미드. 만들어놨잖아요. 네. 이게 93년도 우리 남한 잡지입니다. 시사저널 잡지인데 제목이 뭐라 돼 있죠? 세습 정권 법통의 상징 북한 단군 백골에서 부활. 네, 이게 이제 북한에서 발표한 겁니다. 사실은 고구려 시대 무덤으로 이제 남한에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열어봤더니 이 당군의 뼈가 나왔는데 제목이 신화의 현실로 돌아온 북한 단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군의 뼈가 나온 이 무덤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거대한 이 무덤을 대박상 기슭에다 세운 겁니다. 네. 이게 김일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일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뼈의 유골 나이를 조사했는데 이때 기준으로 5011년 전의 것이다라고 발표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북한에서. 들었어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이 다른 잡지인데 보면 이 잡지 제목에 5011년 만에 복원된 당군등이라는 제목 기사 보이죠. 5011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북한에서 주장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뼈의 나이를 1년 단위, 10년 단위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게 자세가 친절해가지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한국에 와서 되게 무식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네. 왜냐하면 당군 얘기가 이제 주제로 나오면 저는 북한에 당군의 그 유골이 있다. 나는 그 영상으로 바꾸고 책으로 나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아니 5,000년이 지난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 당군의 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되게 낯이 많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 당군 할아버지 때문에. 세계 4대 문명이 있고 저것도 또 여기다가 이제 대동강 문명 하나 집어넣고 싶은 거죠. 4대 문명에 5대 문명. 4대 문명에 하나 더 넣어서 5대 문명. 5대 문명. 근데 5대 문명 아니었어요? 어떡해. 4대 문명. 그래서 또 제가 어디 강의 가가지고 이 얘기해가지고 자 여러분 5대 문명인데 다들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쟤 뭐야 이래서. 괜찮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으면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 이게 괜찮아.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5대 문명 입에 착착 달라붙거든요. 4대 문명보다. 보통 강옆에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네. 나일강, 황하강 이런 식으로. 황하가. 대동강 말은 이제 되죠. 대동강. 대동강. 근데 이 문명들이 기원전 뭐 한 4,000, 5,000년 뭐 3,000년이 되니까 이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에 비견하는 곳이 대동강.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러네. 무덤을 복원한 것도 보면은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 피라미드식이잖아요, 이게. 네네. 계단식으로. 물론 고구려 초기 무덤이 계단식 그 적석총이긴 한데 거대하게 만들었죠. 거대하게.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만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평양에도 피라미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주변에 고의적으로. 약간 스핑크스 같은 사람들 그런 곳도 있어요, 비슷하게. 맞아요. 그 진짜? 통신들이 쫙 올라가면 계단 옆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당군릉 양쪽에 세워진 당군의 4아들과 8 신하상 그래가지고 이 사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쭉 신하들이 쭉 서 있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북한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가르쳐요? 아무래도 중심이 달라요. 중심이. 중심이. 맞아요. 우리는 신라. 근데 북쪽은 이제 평양이 북쪽에 있고 북한 정권이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네. 고구려. 아. 고구려가 제일 중심이죠. 고구려. 아, 중심이 아예 다르군요. 네. 그리고 이제 평양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것도 통일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신라와 백제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적고 시각도 좀 한 수 아래로 보는 겁니다. 신라를. 예를 들면 백제는 고구려 준몽의 아들 원조가 와서 세운 나라죠. 그다음에 신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왜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래요. 왜 통일했느냐 배신자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문제점이 사대주의. 아,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대주의는 바로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너 남조선 너희들 미국하고 같이 뭐 손잡고 우리 뭐 공화국을 왜 이렇게 위협하느냐, 그렇죠. 적대하느냐. 네. 너희 신라 당나라하고 손잡고 고구려 치는 이야기 똑같은 구도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또 지리적 위치도 지금 신라가 남쪽이에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껴맞출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를 과거에 투영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죠. 오. 신라 실제로 교과서에는 이제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신라 봉건 통치배들은 영토를 넓히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나라의 침략 세력을 끌어들이는 죄악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어떤 그걸 굉장히 크게 부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고구려를 망하게 한 게 이제 신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역사가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고구려의 역사를 1000년으로 만들어 버린다. 1000년 강국 고구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기원전 277년에 고구려가 세워졌고 600 뭐 그때쯤에 이제 망하게 되니까 660 몇 년인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0년이다. 근데 이거를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망하게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뿌리, 같은 민족까지도 저렇게 모욕적으로 어떤 역사를 재해석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고구려 역사에 치중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현재 북한이 정통에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북쪽의 중심으로 둔 왕조들이 중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발해, 네. 고려 고려. 이렇게 연결되고 그 우리가 보통 통일신라 시대라고 말을 하죠. 네. 우리는. 근데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발해와 후기신라, 네. 후기신라로 배우죠. 후기 네. 신라. 후기신라. 후기신라. 그리고 최초의 통일 왕조가 고려입니다. 네. 우리는 최초의 통일 왕조가 통일신라 시대, 통일을 강조하는데 북한은 통일신라를 후기신라로 내리고 위에 발해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분열돼 있었다. 그걸 고려가 이제 통일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고구려를 제일 앞세우는 이유가 고구려 때 이제 영토가 제일 컸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을 진짜 싫어하고 안 믿는 이유도 그래요. 사실 이 북한은 아직까지 침략의 야망을 안 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에 대한 야망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고구려라는 이 정통성을 나라의 어떤 정통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를 놓을 수가 없는 거군요. 한반도에 존재했던 나라 중에서 기록이 가장 풍부하고 역사도 무려 500여 년이 넘는 나라가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네. 근데 이것까지 부정을 하지는 않겠죠? 설마. 북한에서는 어떻게 조선시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나요? 근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네. 우리 한국 역사 전체에서 조선이 3번 나옵니다. 네. 고조선. 어디? 고조선. 처음에는 당군이 세운 조선. 군조선. 한군. 근데 원래는 그건 조선입니다. 네. 원래는 조선이고 고조선이 아닙니다. 원래는 조선이고. 조선? 예. 두 번째는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있죠. 현재 북한의 조선. 휴전선 위쪽에 아, 북한. 조선인민주의. 그렇죠. 조선이 3분이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이거를 이 용어의 구별, 표종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남쪽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성계의 조선은 그냥 조선. 예. 앞에 당군의 조선은 고를 붙여서 고조선. 고조선. 그럼 현재의 조선은 그냥 우리가 북한이라고 불러버리면 되죠. 네. 그러면 세 개가 구별이 되고,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 조선인데 제일 뒤에 있는 현재의 조선을 포기할 수 없죠. 네. 조선. 그럼 당군에 세운 조선은 앞에 고를 붙이면 고조선. 네. 제일 문제가 가운데 있는 이 얘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그렇죠. 같아지니까. 진짜 조선시대에 네. 진짜 조선을 어떻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든 말이 리조 시대. 아. 리조. 이조 시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리 다이너스티, 리시조선. 리시 왕조. 그게 이제 같이 조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조선보다 얘를 낮출 수밖에 없죠. 같은 조선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봤던 북한의 역사 교과서의 조선 역사잖아요. 그거는 리조 시대 역사가 아니에요. 북한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조선 역사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헷갈리셨을 헷갈릴 수가 텐데 있어요. 그게 오늘 이렇게 말끔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앞에 조선 역사로 쓰고 밑에 리조편 이렇게 씁니다. 고려를 이제 발에 고구려를 잇는 정통 국가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 고려 말기까지 끝까지 나라를 지킨 정몽주나 이제 최영 장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성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씨가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 가장 나쁜 이 씨가 이한영이고, 이한영. 그다음에 이제 그 이성계 그런 식으로 이 씨들은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러면 야 나는 이순신의 후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보면은 이성계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를 서울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려 시대까지는 이제 평양이라든가 개성 여기다 수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통성을 이제 대한민국 서울로 옮겨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배신자의 아이콘 막 그렇게. 수도가 한양으로 갔으니까 네. 남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리조라는 말도 조금 이제 조선을 폄하하는 의도가 있긴 한데 맞아요. 이성계 위화도 회군에 대해서는 뭐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위화도 회군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 이제 요동 쪽을 이제 고려가 치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명나라하고 이제 고려 말에 외교적 갈등이 생겨가지고 명나라의 군사적 거점이었던 요동을 치러 이제 올라가다가 이성계가 군대를 돌려버린 거거든요. 이 책은 북한 책인데 남한에서 북한 역사 알자고 이제 만든 책입니다. 80년 나온 책인데 이 조선 통사란 책입니다. 표지가 백두산이에요? 네. 조선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왜 백두산을 저기다 지금?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 나온 책인데 사회과학. 제가 요 위화도 회군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가로채는 비열한 반역 행위였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성계 일파는 사전 정리와 저들의 왕조 수립을 앞세움으로써 영토 수복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요동을 쳐가지고 영토를 우리가 수복함으로써 고구려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박차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성계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비판적으로 나오네요. 그 리조 왕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이 또 리조 봉건 왕조, 그러니까 봉건 이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봉건 체제라는 게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제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절대 이 조선 시대,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한 리조 시대를 어떤 역사의 어떤 오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의 전체적으로 한반도 역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제일 내세우는 게 이제 고려나 이제 고구려고, 그게 이제 방증하는 게 이제 북한이 항상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통일 정책을 우리나라 쪽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할 때도 보면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북한은 아직까지 그 고려라는 거를 굉장히 국가의 정통성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그게 아직도 너무 알겠어요. 네, 북한이 그거를 넣어서 고려 연방 통일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정리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선시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은 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이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을 훔쳐갔다고 하는데요. 리조 시대로 폄하했던 그 시대의 기록을 왜 훔쳐갔는지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역적이 세운 국가라며 조선 왕조를 비판하고 정통성을 훼손한 김씨 일가. 하지만 조선 왕조의 역사가 남긴 실록은 탐이 났나 봅니다. 일제강점기 경제사학자였던 백남훈, 임꺽정을 쓴 작가 홍명희와 같은 월북학자들에 의해 실록의 가치를 들은 김일성.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8일, 김일성은 초대 교육상인 백남훈에게 조선 왕조실록이 파괴되거나 도난당할 수 있으니 구해오라고 지시합니다. 지금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이 도발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조국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적들에 의하여 파괴에 소각되거나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리조실록도 피해를 입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성에서는 리조실록 구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 수 있는 우수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시급히 서울에 파견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명 리조실록 구출 사업을 벌인 건데요. 자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위험에 빠진 유물을 구한다며 서울에서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을 훔쳐오라고 지시한 겁니다. 당시 조선왕조실록 정족산본, 태백산본, 그리고 오대산본 일부는 서울대학교 부석도서관에, 적상산본은 창경궁 장서각에 보관 중이었는데요. 적상산본의 경우 1948년 북한 교육상 백남훈이 보낸 도둑들에 의해서 한 차례 순환을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백남훈은 남쪽에 남아있던 비서와 가족을 통해서 조선왕조실록과 고문서들을 반출하려다 실패했습니다. 6.25 전쟁 중 김일성은 바로 이 적상산본을 노렸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적상산본을 훔치기 위해 온 북한군. 북한에서는 당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니 도서관에 먼지 쌓인 채 나뒹굴고 있었다고 왜곡했습니다. 군용 차량까지 동원한 북한군. 조선왕조실록은 평양으로 빠르게 옮겨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김일성의 특별한 배려로 최고사령부에서 보관했다고 선전하는데요. 전쟁으로 문화유산을 불구덩이에 빠뜨린 장본인이 문화유산을 구한 영웅으로 둔갑했습니다. 사실 휴전 이후 조선왕조실록 적상산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의 화마로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0년대 말 북한 잡지 역사과학에 실록에 관한 일화가 소개되며 북한에 적상산본이 있다는 소문이 우리나라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실이 공개된 것은 북한이 조선왕조실록 번역 작업을 공개하면서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한문으로 쓰인 데다 전문 용어나 고어가 많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북한 학자들도 번역에 애를 먹었습니다만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록은 양반과 왕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상 교양의 의미가 없는 부분은 빼거나 현대적 미감에 맞게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고민을 들은 김일성이 조선 왕조의 이야기를 그대로 살려 원문대로 번역하라며 지시했고 그 때문에 제대로 된 번역본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선전합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도둑질하고는 자신들의 업적으로 둔갑시켜 선전하는 김씨일가. 그들의 만행은 역사에 낱낱이 기록될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안을 위해서 여러 권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부를 김일성이 가져간 거죠. 다 가져간 건 아니군요.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원본 아니고. 이게 조선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요게 그 중종실록입니다. 1535년. 실제 실록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학생들 책상 있죠. 네. 학생들 책상 크기입니다. 이게 요거의 한 절반 정도보다 좀 작은 거 있죠. 그래도 커요. 그도체 큰 책인데 요 책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그 총독부에서 학자들 연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영인본을 만든 겁니다. 축소 영인본. 그 작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래서 100년 정도 된 책입니다. 100년. 근데 실록의 규모가 얼마 정도 방대하냐 그러면 1535년이라죠 제가. 그럼 실록 펼쳐볼게요. 1월 달부터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순으로 합니다. 시간순으로. 그러면 하나도 빈줄이 없죠. 네. 빈줄이 없다가 여기서 빈줄이 처음 생깁니다. 이게 한 달치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 날짜별로 쭉 나가는데 한 달이 끝나면 이렇게 줄이 바뀌고 그다음에 2월 달이 이렇게 가서 여기 3월 달부터죠. 이거는 뭐냐면 조선시대 판 9시 뉴스입니다. 매일매일의 일들을 국가가 기록한 일기장인데 이게 6개월치 분량입니다. 1년에 2권인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 많은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1년에 2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조선 역사를 짧게 그냥 대충 500년으로 치면 이런 책이 1000권. 학생들 책상만한 크기의 두꺼운 책이 1000권이라고요. 그게 한 질이죠, 한 질. 그거를 훔쳐간 거예요? 원래 이 조선시대 때는 이 실록 혹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5부를 만듭니다. 5질이죠, 5질. 이 5질 중에서 서울 춘추관, 서울 중심 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리고요. 전주에 있는 거 하나 살아남습니다. 그 전주에 있는 두 유생이 이걸 전부 다 살린 거예요. 뭐 옮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전쟁 끝나고 요 전주 거를 다시 5벌을 만들어서
산으로 다 옮깁니다. 산으로. 산으로. 왜냐하면 전쟁 때 불타는 걸 봤기 때문에 강화도 만이산, 그다음에 강원도 오대산, 그다음에 묘양산. 묘양산 북한. 네, 묘양산입니다. 그다음에 태백산. 아. 서울까지 포함해 5군데죠. 근데 묘양산에 그대로 있었으면 계속 북한 끝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광해군 때 여진족들 여진족의 그거 침략이.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굳이 저 남쪽에 있는 무주 척상산으로 옮깁니다. 고척산산이 원래 묘양산에 있던 거라 그랬죠. 그 6.25 전쟁 때 요거를 통째로 그냥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거는 전지를 한 세트를 다 가져간 것이고 1000권짜리를. 그래서 북한에서 이조실록이라고 이제 번역본을 출판했던 것이 바로 그거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폄하하면서 왜 굳이 그거를 가져간 거예요? 워낙 대단한 책이거든요. 이 책은 보면 이걸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그 책에 나오는. 기록의 상세함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사관들의 기록 정신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 왜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태종 이방원이가 한 번은 이제 말을 사냥하러 갔다가 굴러 떨어진 거죠.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 굉장히 이제 뭐 무안했겠죠. 네. 아. 그래서 일어나더니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주위를 둘러보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야 이거는 쓰지 마라. 그게 아니고 창피해.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거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관 민인생 같은 경우에는 사냥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신문했겠죠.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너만 알고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 유명한 일합니다. 그래서 크리스 씨가 방금 질문하신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번역돼가지고.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 실록을 검색하면 그 사이트가 뜨거든요. 네. 그 검색어를 치면 거기 관련된 모든 기사가 시간순으로 다 뜹니다. 와. 그래서 예를 들면 코끼리라고 치면 조선시대 때 코끼리가 선물 받아서. 일본에서 들어온 거, 그다음 그 사람한테 다친 사람이 어떻게 있고 유배 섬으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재밌는 얘기 많네요. 네. 많죠. 그래서 왜 대장금 있죠? 네. 중종 때 이야기인데 대장금이 검색하면 몇 개의 기사가 나오는데 네. 그거 가지고 장편 대장금 그 드라마를 쓴 사육을 거예요. 만든 거죠. 그 보면서 각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무궁무진한 K 컨텐츠의 보고가 이 책입니다. 와. 조선 왕조 실례가 실록. 아니 그러면 왜 가져갔는지 알겠네. 북한에서도 조선 왕조 실력을 본 거네요. 저도 북한에서 대장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봤네요. 그러네요. 같은 한반도 내에 생겨난 나라들에 대해서도 북한은 왜곡하거나 편향적인 시선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인물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이 다를지. 크리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위인 누가 떠올라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외국인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한번 관광하면 무조건 광화문 가지 않습니까? 방황 가서 저분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이제 나오는 분. 바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죠. 네. 네, 세종대왕님이고요. 한글 창제하신 유명한 분이고요. 네, 이순신 장군님. 저도 거북선, 여수나 거제도 가면 직접 물론 모양이긴 하지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탑승한 사람이에요. 우와. 네, 자랑스럽게. 우와. 저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보면 신이 있어서 우리나라 돕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일. 기적이죠. 기적 같은 그런 일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어떤 영웅적인 면모가 잘 알려져 있죠. 예를 들면 뭐 133척의 배를 상대해야 되는데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에게는 고작 12척이라 하지 않고 네, 저에게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겼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작. 고작이죠. 왜냐하면 only. 패전의 책임을 면할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역사를 굉장히 이렇게 흘러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상에서 많이 씁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아직 신에게는 12병의 소주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가기가 이릅니까? 조금 다르지만. 좀 다르지만 뭐 같은 맥락이네요. 실상에서 많이 써요. 이 근데 교육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이 네. 1592년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쓰신 일기가 있죠. 난중일기. 네. 오, 그 난중일기를 보면요.
거북선을 미리 만들잖아요. 유비무환의 정신입니다. 거북선을 만들죠. 네. 그리고 거북선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거북선에서 대포를 시험했다. 그게 무슨 날짜에 그게 나오는지 아세요? 4월 12일입니다. 바로 전날. 하루 전날. 우와. 하루 전날에 거북선 세팅 다 끝내고 대포 실험을 한 날이 4월 12일입니다. 그 다음 날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타이밍이. 네, 대단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낙관이면 낙관, 준비성이면 준비성, 나라에 대한 헌신이면 헌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네네. 그 뭐 미국의 무슨 해군사관학교 교재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 해군사관학교 제가 여름 캠프 갔는데 거기 이순신 장군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알게 됐거든요. 미국 사람이 알 정도면은 누구나 뭐 해군 아니더라도 교과서 실릴 정도예요. 마블에서 또 이순신 장군을 모델로 또 하나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2위가 세종대왕이에요. 역시. 예. 그렇다면 혹시 북한 주민들은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한데 네. 민희 씨 어때요? 네, 가르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세종대왕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종왕. 네, 세종대왕님보다는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그냥 얘기를 하고 저는 한국에 왔는데 진짜 집회에도 세종대왕님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 집회는 김일성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완전 다른 거죠.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이 훈민정음이 조선시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조 시대를 이렇게 추응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있던 왕이 언어를 창제를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면 이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인지를 앞뒤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와닿을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떨렁 언어가 만들어졌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근데 북한에서 김일성보다 많은 업적과 큰 업적을 쌓은 인물을 소개하면 김일성이 그 사람보다 덜 수왕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정말 이거 말은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제대로 사실적으로 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훈민정음을 어떻게 또 이용을 하냐? 일제 시대 때 창씨 개명과 일본의 그 탄압으로 우리의 언어가 거의 상실돼 있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김일성이 나라를 독립을 하면서 우리 언어를 다시 찾았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과 이 세종대왕님의 업적보다는 김일성의 업적을 더 크게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알고 우리 할아버지 대원 스님께서 한글 만드셨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정말 그 김일성 그 양반 신이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뭐 해도. 그러네요. 일단 소름 돋는 얘기였고요.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 미국도 아는 상식인데 다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이 우수하다. 이런 것들은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약간 포인트가 다른 게 인민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우리 인민들은 우리 말을 자유로이 적을 수 있고 익히기 쉬운 문자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한편 봉건 통치배들도 인민들을 통치하고 봉건 윤리 도덕으로 얽어매기 위하여 인민들이 그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표 문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또 저들의 생활상 요구와 대외 관계를 유지할 필요에서 한자와 몽골어, 여진어, 일본어 등 외국인의 음을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문자를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민들이 강렬히 요구했고 이 요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여서 만들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네요.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이거를 만들려고 어떤 노고를 하고 눈이 어떻게 나빠지고 이런 내용이 아예 모르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런 내용은 북한에서 들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세종대왕님께서 나란 말씀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만드신 한글을 뭐 그래 너네가 그렇게 원하면 만들어줄게 뭐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고작 저 정도라니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는 어떨지 듣기 전부터 좀 걱정됩니다, 민희 씨. 북한에서도 이제 가르치긴 하거든요. 해요. 저 네. 그 임진왜란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또 크게 대단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하지 그냥 않아요. 이순신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영화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엄청나신 분이로구나. 근데 사실 한국에 와서는 처음에 좀 어색했던 게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말이 좀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장군님은 김일성 장군님, 가면밖에 김정일 없지. 장군님 계속 이러다가 장군님은 그냥 딱 그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님 이러니까 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는 이순신 장군보다 거북선에 대해서 더 크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거북선이 얼마나 그 시대에 정말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도 이제 과학 시간에 얘기할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예요. 어떤 개인이 역사 속에서 조선 역사와 많은 역사 속에 김일성보다 더 높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으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개인적인 업적보다는 이 거북선의 투철함 이걸로 이제 외래를 얼마나 잘 해쳤는지 이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네, 그 중학생들 배우는 조선 역사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한 거북선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어드는 외적을 바다 위에서 물리쳤습니다. 물리쳤다. 그러니까 거북선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이순신의 뭐 하객진나라든지 이런 전략보다는 거북선의 활약에 관심이 있고요. 근데 쓰는 용어들 좀 다른데 우리는 임진왜란이라 그러고 북쪽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조국전쟁. 네, 또 명량해전 이걸 명량바다 싸움. 또 그건 한산도 대첩을 한산도 앞바다 싸움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순수 한글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글을 누가 만든지는 얘기를 안 해놓고 순수 한글을 또 갖다 쓰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건 대장대왕인데. 북한 관영 매체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험악한 표현을 써왔습니다.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최근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 이 표현이 영원한 금기어일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 김여정이 비난 담화할 때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라고 표현했던 이야기 나는데요. 그래도 일반 주민들은 대한민국이란 이 표현 쓰면 큰일 나겠죠?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네 글자도 잘 몰랐고 왜냐하면 분명히 역사를 배웠을 텐데 대한제국에 대해서도 되게 부실하게 가르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것도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된 거지. 대한민국이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거지? 처음에는 좀 그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아마 잘 모르지 않을까, 일반 주민들은. 그 김일성이 이제 평양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하는 그 기록 영화가 항상 북한에서 방영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태극기가 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무슨 깃발일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가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옷을 하나 샀는데 여기 택에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보여줘도 되나 보다. 우리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뒤에 연설할 때도 뒤에 있고 해서 저희 그걸 입고 학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학교를 갔다가 초등학교 때여서.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 방으로 불러서 그 옷 다 벗겨서 난도질 당하고 엄마 아빠 학교 끌려가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아직까지 이 태국기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북한 우표에도 옛날 정권 수립 직전 우표 있죠. 46년경 우표에 보면 김일성이 있고 뒤에 태극기가 있고 무궁화 꽃이 있는 우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우표들이 나중에 이제 초창기 우표들은 나중에 새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외국 그 수집가들에게 판매를 할 때 그거는 다시 새로 안 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숨기고 싶은 과거죠. 북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게 꽤 오래전 일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독립운동 역사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걸 개성해서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줄이면 대한 또는 한국이 이제 우리 남쪽 이 정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운동의 중심이 김일성이고 김일성 중심의 독립운동이 정통이다 보니
임시정부에서 굉장히 나쁘게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투입니다. 늙은 노인네들이 할 짓이 없어서 만든 경로당 수준의 독립운동 단체 맞다. 이런 뉘앙스로 임정을 보거든요. 그에 비해서 김일성이 세운 북쪽 그렇죠. 조선 민주주의공화국이 정통이니까 그런 관점이 여기 지금까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같은 적이지만 상하이 임시정부 비판했던 이유가 거기 미국이나 백이 달라서 그거라기보다는 자기는 이제 무장투쟁 노선, 싸우는 노선이고 임시정부는 아무래도 외교론에 좀 치중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물론 나중에 광복군을 만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노선의 차이가 있었고 그게 각각 다른 정부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다 보니 현재도 적대하고 과거에 대해서 부정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에 그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국내에 굉장한 인기도 높았고 이제 그게 이제 대한민국을 계승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온 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그 김구 선생님의 인기에 대해서까지도 얘기하게 되고 김일성은 별로 인지도가 없었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뭔가 임시정부를 그런 식으로 되게 낮출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들었던 것도 상해 임시정부 대한자를 잘 못 들어봤어요. 상해 임시정부 이렇게 들었었고, 네 민족주의로 이렇게 김일성과 다른 결로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말 공부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이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또 이제 그 독립 자금을 다 모아서 이제 흥청망청 써버리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쁘게 폄하하고 그렇게까지 갑니다. 이 모든 일제와 맞서 싸웠던 모든 업적에 김일성이 항상 본인의 업적으로 등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본인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짬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김일성이 차마 건드리지 못하는 덩어리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시정부가 중요했고 하는 역할도 컸기 때문에 김일성이 여기다가 숟가락 얹을 정도가 못 되는 거죠. 아무리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거의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 중에 물품. 이게 기미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 필사본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5등은 자의 아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1운동 때 독립청원서가 아니라 선언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청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건의합니다. 근데 독립시켜줄지 말지는 당신이 알아서 이거잖아요. 근데 독립선언이라는 거는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독립이야라고 선언해버리는 우리는 거죠. 그냥 할게 독립. 당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1운동은요. 이 독립선언, 이 선언이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3.1운동 당시에 부르던 구호도 대한독립 뒤에 뭐를 붙이죠? 만세를 이제 만세는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축하 의미로 부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을 이루었어 만세. 결혼식 때 신랑들이 왜 만세 선양하는 게 똑같은 의미거든요. 저희들 대한민국 만세 만세하거든요. 성취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3월 1일 날 이룬 겁니다. 우리 독립했다는 거죠. 그러면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유는 그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입니다. 임시정부 독립을 선언했어. 우리의 정부가 필요해.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열의로 상하이에서 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랑 정말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설명으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독립국가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게. 다만 일본이 이제 여기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바깥에 옮겼기 때문에 임시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네. 앞으로 대한독립 만세 이거 행사할 때 이 만세를 숭고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한의 역사 왜곡과 또 우리나라와의 인식 차이가 정말 크구나,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를 배우다 보면 우리나라를 향한 이유 없는 적대심까지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우리나라와 또 북한의 역사 인식이 바르게
공유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서도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선생님 오늘 굉장히 가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감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뭐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머릿속에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남인이하고 박유성님처럼 이제 직접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훨씬 더 생생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생생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좀 너무 좋았던 게 미니 씨나 저는 이제 북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조목조목 우리 선생님께서 책으로 북한에서는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저희의 이야기를 더 이렇게 신뢰 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얘기가 신뢰가 있었던 게 아닌가 너무 좋네요. 맞아요. 예. 뿌듯합니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